1924년 들어와 의열단의 활동이 급격히 침체되었다. 의열단이 국외로는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에 호응하지 못하고 국내로는 대중운동과 사상운동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었다. 의열단 내 사회주의자들이 의열단 고위 간부 출신인 윤자영이 이끄는 상하이 청년 동맹회로 이동해 간 것도 한 이유였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의열단이 의열투쟁 제1노선을 걸음으로써 이상주의, 자유주의, 기타 개인적 허무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개조파 계열의 상하이 청년동맹은 파괴의 목적물이 개인 또는 건물에 있지 않고 정치상, 경제상, 기타 각 방면의 현상제도, 조직, 그 이민족의 통치권을 파괴하는 데 있다면서 개인의 암살과 건물의 파괴는 이를 계속 보편화할 때 사회를 암흑된 상태로 빠뜨린다고 오열단을 비판했다. 의열단원들은 청년동맹의 사무실을 찾아가 윤자영 등을 구타했다. 1924년 12월 8일 김원봉이 입원한 윤자영을 찾아가 사과하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자금 결핍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래저래 의열단의 권위가 추락한 것이다. 그건 침체된 상황에서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은 다시 음미해보건대 의열단에게 새로운 진로 모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상도는 조선혁명 선언의 완성으로 의열단은 항일 투쟁 노선을 한층 더 정당화시키고 이념적 지표를 삼게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선언에서 구체화된 민중직접혁명론은 김원병과 이호열단의 향후 진로를 바로 제시한 것으로 그들이 민중직접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필연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의열단은 노선을 재정립하고 방향을 전환한다. 결국 전 민중의 무장하란 곧 자신부터 무장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윤자면 등은 노선 전환 반대였지만 김원봉은 투쟁 역량의 재충전을 위해 황포 군관학교에 입구하기로 결심한다. 김사는 1924년 조선의 계급관계가 뚜렷이 변화해서 조선의 정치 방향이 전반적으로 재주동될 시기에 이르자 의열단은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분열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조선 자체의 대중운동이 상당한 수준까지 솟구쳐 오르고 있었으며 1924년에 이르러 대중운동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대중운동의 발전은 의열단원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정당성을 새로이 증명해 주었다. 개인적인 테러리즘이 더는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대중운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외놈들은 선전과 대중운동보다는 폭탄과 총을 훨씬 더 두려워하였다. 1924년까지 300명에 가까운 가장 우수하고 용감한 의열단원들이 외놈들에게 살해되었다. 별로 성과도 없이 희생만 늘어가자 단원들의 사이가 저하되었다. 남아있는 의열단원의 태반은 공산주의자와 합류하였으며 대중적인 정치활동에 가담하기도 원했다. 의열단의 노선전환.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1월 제1차 중국 국민당 전당대회에서 성립된 제1차 국공합작의 결실로 세워졌다.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코민테른의 지원하에 창당된 중국 공산당과 순원이 지도하는 국민당이 손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순원은 1925년 3월 도시군벌들과 단판을 짓기 위해 베이징으로 가는 도중 간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오늘날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1920년대 한국인에게 순원은 일제 침략을 비판하고 민족 독립을 요구하는 수단이자 방안이었기에 한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불발로 끝나긴 했지만 순원 서거 100일을 기념해 순원 추도회를 열고자 할 정도였다. 물론 그건 순원 추도회를 내세운 독립운동의 시도였다. 조선일보는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안재용의 논설을 게재했고, 안재용
동아일보는 순원의 초상을 싣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순원은 정말 일제의 한국 침략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을까? 일부 학자는 그가 전통적 중화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한다. 사진은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순원과 제1차 국공합작의 결실로 세워진 황포 군관학교. 오늘날에도 순원과 한국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순원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다거나 중국 내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배경화는 순원과 한국에서 이견을 제시했다. 순원은 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주변 약소 민족들의 영토를 되찾아야 할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전통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순원은 1924년 11월 28일 일본 고베에서 있었던 대아시아주의 강연에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새로운 열강이 된 이후 일본은 아시아 약소 민족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순원의 유언에 따라 국민당은 각지의 지방 군벌들을 상대로 북벌을 단행했고 1925년 7월에는 무안에서 국민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순원의 사망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었으며 1927년 7월에는 권력투쟁에서 이긴 황포군관학교 교장 장제스가 국민혁명군 총독에 임명돼 군대 내 공산당 세력을 일소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김원봉은 1926년 3월 8일 황포 군관학교 4기생으로 입교해 6개월 동안 군사 정치 교육을 받고 10월 5일에 졸업했다. 2654명의 졸업생 중 한국인은 김원봉을 포함해 24명이었다. 김원봉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한 것은 민중에 대한 교육과 선전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는 독립이고 혁명이며 혁명은 제도 변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민족을 각오시키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김원봉은 민중을 각성시키는 길은 오직 탁월한 지도 이론이다. 교육과 선전이다. 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혁명은 곧 제도의 변혁이다. 몇몇 요인의 암살과 몇 개 기관의 파괴로는 결코 제도를 변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28년 10월에 발표된 의열당 강령은 대지주, 토지의 몰수,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천명하는 등 1926년에 발표된 조선공산당의 강령과 거의 일치했다. 의열당 강령. 그래서 이 시기에 의열단의 활동을 사회주의 운동, 김원봉을 사회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민호는 의열단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무정부 조직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며 의열단은 사회주의 단체이기보다는 민족주의 단체이며 김원봉 역시 민족주의자였다고 주장했다. 꼬르비로의 설립과 해산, 이승만 탄핵.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상하이파와 이르크츠크파가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화해하기 어렵게 되자 자유시 참변. 고민테르는 두 파를 해체하고 꼬르비로 고려국을 설치하여 국내에서의 당 건설에 착수했다. 1923년 말 꼬르비로는 창조파를 지지하여 한국 독립당의 창설을 지지하는 한명세와 공산당의 우선 조직을 주장하는 이동희가 대립했다. 결국 이동희 등이 12월 31일 꼬르비로 탈퇴 선언을 하자 국제공산당은 1924년 2월 창조파 인사들에게 추방령을 내리며 꼬르비로를 해산했다. 이동희. 한편 의정원, 임시정부의 국회인 의정원을 무시한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에 불만을 품은 의정원 의원들은 24년 9월 대통령 유고안을 통과시키고 국무총리 이동영을 대통령 대리로 선출했다. 그리고 12월 16일 박은식을 국무총리에 선임했다. 25일 3월 11일 의정원은 이승만에 대한 심판서를 발의하고 3월 18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어 1925년 3월 23일 제2대 대통령의 국무총리 박은식을 선출했고 박은식은 다음 날인 3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박은식은 신병으로 사임하고 11월 1일 67세 일기로 타계했다. 박은식은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전 민족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독립운동을 최고운동으로 하며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략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 전체에 관한 공공사업이므로 운동 동지 간에는 애증, 친소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한편 만주 지역에선 1925년 1월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가 조직되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여 자린 주민의 의성단, 서로군정서 등이 통합하여 정의부를 결성하고 칠인성 화전에 본부를 두었다. 27년 초 만주 한인사회는 남만주 일대의 정의부, 압록강 상류 지역의 참의부, 북만주 중동성 지역의 신민부 등 3부가 각기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했는데 이들은 1929년 3월 국민부로 통합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상호 유혈 충돌을 빚는 등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다. 2007년 8월 단재 신채호와 함께 창조파의 수장으로 활동했던 김응섭의 회고록이 50년 만에 공개되었다. 김응섭은 회고록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몇 사람이 안전지대에서 행복스러운 휴양이나 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강력한 혁명단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섭은 또 당시 만주에서조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역 감정을 악용하려는 이들이 있음을 개탄했다. 그는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은 약 100만 명으로 경상도인이 가장 많고 평안도, 함경도 등의 순이었는데 풍속이 조금씩 다른 탓인지 지방열이 생기기 시작해 서로 반목하는 불상사가 많았다며 정치활동가들이 이를 이용해 자기 기반을 구축하려 했다고 분개했다. 2. 자치운동과 출세주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23년 5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이광수. 이광수는 1950년 나이도 많지도 않네. 58까지 살았네. 동아일보 1924년 1월 2일에서 6일까지 5회에 걸쳐 장문의 논설 민족적 경륜을 썼다. 그는 이 논설에서 일본을 부인하는 무장 항일 노선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주권 아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자치운동을 주장했다. 이는 큰 논란을 빚었다. 김민철은 이광수가 자치활동을 주장하여 사실상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희석시키는 논지를 폈다고 본 반면 정진석은 민족적 경륜은 조선에서의 합법적 투쟁을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일제의 통치를 승인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오해했다고 평가했다. 민족적 경륜은 이광수의 단독 작품이 아니었다. 1923년 가을부터 친서구, 김성수, 송진우, 최린 등은 김성수 집에 모여 민족운동을 벌일 단체를 조직해야 한다는 문제에 합의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반영된 민족적 경륜이었다. 그들은 이 논설이 나간 뒤 연정회라는 단체의 조직을 여비했다. 하지만 논설에 대한 반향이 매우 나빠 동아일보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친일 작가의 대명사가 된 춘원 이광수. 그는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으로 한국 문학사의 영광의 이름을 떨쳤으나 민족 개조론으로 한국사의 길이 남을 오명을 얻은 논쟁적 문필가이다. 1919년 28세 당시 모습. 연정회는 1924년 1월 중순 극비리에 결성된 단체다. 결성 회합에는 최린, 김성수, 송진우, 최원순, 박종린, 박승빈, 이승훈, 서상일, 조만식 등이 참석했다. 김은태는 이 단체의 결성 공작에는 일제 관원이 음양으로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민족적 경륜 파동에 대해 수사의 조리라고 해명했지만 최민진이 논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김성수가 경영하던 경성방직과 총독부와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총독부 당국은 1924년부터 김성수의 경성방직에 사업보접이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었고 그 결과 기업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총독부에서 이렇게 돈을 받았단 말이야. 1차 세계대전 후에 불경기와 일본의 조선경제의 수탈, 착취로 일제하에서는 민족경제나 민족자본의 성장은 불가능했다. 이런 속에서 막대한 일제의 보조금으로 성장한 경성방직과 김성수를 생각해볼 때 동아일보가 일제의 식민정책에 정면으로 대결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동아일보는 그들의 일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얻어내고 동포들에게 민족 산업을 장려 육성하도록 호소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하는 양면 작전을 세웠다. 이것이 곧 그들이 전개한 물산 장려운동으로서의 경제운동이었다. 총독부 권력과의 타협은 필요했다. 반면 권희영은 자치론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을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서 한국의 지도적인 부르주아 그룹, 말하자면 동아일보 그룹이 전개했던 것은 일제의 권력에 대한 단순한 항복, 어쩔 수 없는 복종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만일 우리가 정치를 본질적으로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총독부 권력과의 타협은 필요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920년대 중반 통화일보가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자치론, 이강수의 사회사상 등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치론적 입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회주의자 혹은 민족주의 좌파의 비판을 근거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평가해 왔다고 본다. 그 실제에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의 폐해는 오히려 자치론자들의 폐해를 능가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론에 집착해 실제로 좌우 압작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1999년 2월 자치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송진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문서가 처음 공개됐다. 김동명이 일본 유학 중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사이토 총독의 정치참모 아베 미스이에가 사이토에게 보낸 보고서 형식의 편지이다. 아베는 1925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 문제 조사회에 참석해 이승만, 서재필과 접촉한 송진우를 도쿄에서 만나 대화한 내용을 편지에 썼다. 이 편지는 비록 전언이지만 송진우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료로 평가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진우와의 대화를 유추해 보건대 이승만과 서재필이 공산주의 암살 폭동 등의 실행수단에 의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자치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조선민족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이 나의 입장은 선생님들과 다르지만 조선의회라도 개설된다면 의원으로 출마에 참여하려는 각오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물으니 두 사람은 물론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상징하듯 얼마나 그들 두 사람 이승만 서재필의 생각이 변했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조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청의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경성부 협의회 1920년대 조선자치로는 그 선의야 어찌됐든 조선민중에게 일제 조선 지배를 당연시하도록 처세할 것을 권하는 측면이 있었다. 출세라는 단어의 성격 변화. 한편 천도교를 구파와 신파로 분열시킨 뒤 신파의 주도권을 장악한 최린은 아베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자치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최린은 1926년 9월 일제 경비 지원으로 구미각초로 여행을 떠났다. 당시 파류에 체류 중이던 여류화가 나혜석과의 연문설이 떠돌던 시가 바로 이 무렵이다. 최린. 약 한 달 후인 10월 말에 최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베를 만나 오늘날 조선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는데 확신을 하고 있으며 조선의회 설치가 조선 민심의 안정을 꾀하는데 가장 기묘하고 나도 민중의 신임만 얻으면 조선의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사양치 않겠다며 조선자치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유지들은 조선자치론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태현은 상층 부르주아지들은 식민지 지배를 수용한 가운데 식민 통치 기구의 자문 역할을 수용하거나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일운동에 의한 식민통치 변화를 타고 지방의회를 의결기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황제하에 일본에서 1926년부터 보통선거제 만 25세 이상의 남자가 실시되었지만 일제가 조선에서도 선거권 제한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자신들에게만 허용된 지방의회를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모색했지만 그마저도 능력밖의 범주임을 알았을 때 지역 유지로서 위세를 과시하는 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영호는 신흥주주들은 대체로 그들의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적이었다며 그들은 직접 총독부의 관료로 진출하거나 각급 협의회 위원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예컨대 25년 전국에 군수를 지낸 250명의 조선인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1922년에 나온 이강수의 민족개조론이나 1924년부터 본격화된 자치운동은 그 선이 어찌되었건 조선 민중을 상대로 일제 조선 지배를 당연시하는 처세를 할 걸 권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전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출세라는 단어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것도 바로 192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에 대해 최봉영은 일본 문화의 유입과 함께 출세라는 일본식 용어가 수입되어 제가자가 스님이 되기 위해 집을 떠난다는 의미의 출세라는 단어에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 즉 세속적 성공으로서의 출세라는 의미가 새롭게 첨가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다른 사람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일시의 성공을 거두는 출세자학이라는 일본어는 타협적 신문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지식인들의 요구와 잘 부합하였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추구된 입신양명은 국가라는 무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를 잃은 식민지에서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백성이 추구하는 것은 양명이 아니라 출세였다. 출세는 역사적 명예가 아닌 당장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행과 인기에 의존하는 대중문화의 성장과도 부합하였다. 이에 따라 점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출세인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사회로 변모해 갔다. 관은 공포와 숭배의 대상. 출세의 지름길은 관료가 되는 것이었다. 관료는 민위에 군림했다.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 관료들도 민중에게 반말을 일삼으며 상전 행세를 했다. 동아일보 1924년 1월 11일자에 따르면 조선인으로서 누구나 행정관청에서 혹은 사법관청에서 심지어 관립, 교육기관에서 모욕을 두어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욕이 누적되면 공포로 변하기 마련이다. 24년 강원도 정선의 유행성 감기가 돌았을 때 예방책으로 조선총독 제등실, 영무리 주재소, 순사, 무등병길과 같은 글을 써서 방문 앞에 걸어두는 풍속이 널리 번졌다고 한다. 일제 때 조선 총독은 피지배 민족에게 있어 무섭기 그지없는 존재였으며 특히 탄압을 선행시킨 경찰 통치 체제 아래에서 경찰관은 염라대왕이나 사천왕, 장비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순박한 민심은 당대 민심에 가장 공포를 주는 존재를 이같이 병기를 쫓는 수단으로서 서슴없이 이용했으며 이 같은 민속에서 당시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거꾸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민속이라 하겠다. 또 경성일보 1923년 10월 31일자에 따르면 경북 영일군 동해면 구만동에서는 학질 환자에게 우편국의 날짜 도장이 찍힌 우표를 태운 후 그 죄를 물에 타 먹이고 등에다 소인 찍힌 우표 3장을 발라두는 치료법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관청의 입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규태는 이렇게 해설한다. 비단 일제의 총독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예부터 우리나라 관권은 민권 위에 군림하며 착취와 수탈을 하는 두려운 존재였기에 관물 또는 병기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표뿐만 아니라 관인이 찍힌 족이면 또 효과가 난다. 하여 면 사무소에 주인을 마구 찍어 한 장에 한 대씩 받고 팔아먹는 미싱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우리 전통 사회의 관과 민과의 함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민속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조선 민중에게도 욱하는 건 있었다. 이는 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21년부터 3년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화재 기사는 월 평균 12건이었는데 그중 평균 8건이 자가 방화였다. 이 규태는 한국인의 자가 방화는 특수한 개개인의 이상에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된 한국인 공유의 잠재의식의 발로로 보는 편이 옳겠다. 라고 했다. 그러나 모두가 늘 욱할 수는 없었으며 일제 지배체제에 순응함으로써 개인과 가문의 영광을 지키려는 일도 많았다.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자치운동과 더불어 확산된 출세주의 문화의 천병 노릇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